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불효인간 박민석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멍 때리는 시간만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예시문항 문제지는 그냥 괜찮겠지 하고 안 풀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또 풀었던 친구들 중에 예시문항 문제지는 왜 해설이 없지? 해설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걸 하는 분들 있다면 제 이 영상의 요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직접 해설지를 만들었어요. 문학이랑 비문학만. 그 문학이랑 비문학에 해당하는 해설 좀 자세히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의문을 좀 해소하고 마지막 예시문항 분석까지 완료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비문학 세 지문에 대한 해설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요 첫 지문. 요게 거의 메인이잖아요. 엄청 빡세다고요. 캠 좀 줄이고 볼게요. 저는 뭐부터 보냐면 또 얘부터 봤어요. 풀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막 길게 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이렇게 풀었다라는 걸 좀 공유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저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분석했어요. 아쉽긴 했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니까. 1번부터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딱 봐도 약간 논리학 같은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발생한 일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심이 불가능할까? 의심은 언제, 어떤 조건에야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게 1번. 2번은 이원론 vs 뭘까? 이원론, 무슨 론이 있으면 다른 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닝을 좀 해봤는데 7번 문제나 옆에를 쭉 봤더니 이원론 vs 동일론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 다음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물리와 정신, 아마도 이것도 vs겠죠. 물리와 정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원론과 동일론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라는 말이 본문에 나온다면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까 이 선택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3번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지 여부. 물리적 대상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랑 5번은 예쁘게 잘 정보가 배열되어 있죠.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이렇게. 라이프니츠에 대해 읽거나 보고 갈게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파악했어요. 약간 아몰랑 느낌인가? 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죠.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무조건 다르다. 아마도 라이프니츠는 이원론자일 것 같아요. 되죠? 5번.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한다. 이건 물질 혹은 물리일까요? 아니면 정신일까요? 아마도 정신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한다. 기계는 확실히 물리적인 건데 물리와 정신을 얘는 같다고 생각했나? 데카르트는 동일론자인가? 1번부터 5번까지 되게 무질서한 궁금증들을 많이 가졌죠? 그 무질서한 궁금증들이 은근히 도움을 줄 거예요. 읽어놔 볼게요. 이 지문은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불친절하게 수능에 있는 비문학이 써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엄청 불친절하고 엄청 비어있는 내용도 많고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순간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그걸 연습해 보는 거죠. 볼게요. 1문단.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미리 알았죠?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근데 인간은 이미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잘 있는 존재래요.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물질이라는 건 육체랑 똑같은 말이구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나왔네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다시 갔다 올게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 아, 애도 있다. 그렇다면 이원론은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만 2번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원론은 따로다 라는 말을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띈다. 하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신이 비물리적 대상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겠죠. 즉 이원론은 육체와 정신은 되게 다르다. 육체와 정신은 되게 다르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글쎄요.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에 견주어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도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 즉 동일론은 정신은 곧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냐면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게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원론은 물질과 정신이 따로다. 동일론은 어차피 물리적 상태인 면에선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죠.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아, 이거 다음에 원래 일반적인 지문 같았으면 예를 들어 라는 말과 함께 조금 더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드는 게 없다면 예를 직접 들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 귀신은 없다. 귀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다는 거죠. 귀신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도 귀신 없지? 여기도 귀신이 없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까면 되냐면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면 된다는 거죠. 혹은 뭐 UFO 이런 거? UFO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까면 내가 UFO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내용.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동일론은 계속 이원론을 반박할 거래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 대한 어떤 정신 이야기 좀 더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판단해 봐야겠네요. 가질 수 없는가? 이원론은 가질 수 없다고 말할 거고요. 왜? 별도로 존재하니까. 동일론은 가질 수 있다 쪽으로 말하겠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 컴퓨터.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 컴퓨터에 정신이 있다고 말할까요? 아니요. 독립적인 건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독립적으로 그 안에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이 없는, 정신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니까 2번은 지워주면 되겠어요. 아직 1, 3, 4, 5에 해당한 내용 안 나왔죠? 돌아가 볼게요. 아마도 앞으로의 내용은 동일론이 이원론을 까는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원론이 먼저 무언가를 주장할 것 같고 동일론은 에이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마 반박을 하겠죠. 원자나 X선 나왔네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역시 이원론자가 먼저 주장을 시작했어요. 수능날에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약속인데 제발 한 문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허겁지겁 다음 문단을 읽지 말고 최소한 5초는 쉬세요. 5초씩 쉬는 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닐 거예요. 5초씩 쉬면서 무조건 뭐 해주면 좋겠냐면 정리 플러스 예측. 이 정리는 손으로 해도 되고 머리로 해도 돼요. 정리의 어떤 행동은 이런 거죠. 아, 그런 내용이구나. 예측은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 같다.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죠 하겠지만 예측은 정확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에선.
국어에선 예측을 한다 그 자체가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예측을 했을 때, 내용을 예측했을 때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확인하면서 안심하면서 읽으면 되고요. 예측이 틀렸어요. 그럼 빨리빨리 수정하면서 읽으면 돼요. 수정하면 손해 아닌가 싶겠지만 아니요. 확인과 수정은 모두 예측을 먼저 했다는 점에서 진짜 어려운 능동적 독해라는 이름으로 같이 포장되게 돼요. 무조건 정리와 예측 요걸 지켜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가볼까요? 이원론자는 뭐 그랬다.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궁금한 거. 그래서 원자나 X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닐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있다고 치면서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대요. 이건 원자 때문이야. 이건 X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원론자는 정신도 이렇다.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설명을 한다고 말하면서 끝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목을 봐야 되죠.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라이프니츠 나오기 전에 이 3번 내용이 좀 더 나왔어야 했는데 원자나 X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일단 아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판단 기준이 절대 아닌 것 같으니까. 또 하나, 물리적 대상이 아니면 원자나 X선이 정신이라는 건데. 왜? 물리적 대상 아니면 정신적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마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원자나 X선은 분명히 정신에 해당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정신과 어떤 특성은 공유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조금의 어떤 도움은 받지만 그래서 아마 지워지지 않을까요? 끝까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아몰랑 하면서 다 맞다고 보는가? 봐야겠죠?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끝났죠? 꼭 하나의 문단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하나의 덩어리의 내용이 끝났다면 정리하고 예측해주세요. 일단 정리부터 시급하겠죠? 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뭔 말인지 모를 땐 자꾸 쉬운 나의 예시로 바꿔가며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볼게요. X와 Y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 동일하다면 같은 특성. 만약에 다른 특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이겠네요. 그 내용을 생각하고 다시 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식별이 불가능해요. 왜? 다른 특성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모두 다 특성이 같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되겠죠. 정말 동일하다는 건 모든 특성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거구나. 그리고 동일자가 아니라는 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특성을 하나라도 갖는다는 거구나. 그래서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하나라도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하죠? 이원론자가. 라이프니츠는 확실한 이원론자네요. 4번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들은 다르다. 뭔 소리죠? 똑같은 특성을 가지면 그들은 같겠죠. 왜?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데카르트 나올라나?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나왔네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아까 말했던 거다. 그런 특성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엄청나게 자세하게 독서를 배울 때 이런 지시어는 이어주라고 하죠. 그런 특성은 뭔데요? 정신만의 특징. 정신만의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언어와 수학적 추론은 정신만이 갖는 것이고 물리적인 체계는 절대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죠. 데카르트는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접속어 세모치고 이런 건 많이들 하시죠.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왜? 아마도 기계가 언어도 수행하고 수학적 추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한마디로 컴퓨터가 언어를 사용한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어떤 기계일까요? 수학적 추론이 가능한 기계겠죠.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따로 이해해야 되는 것? 이 정도겠네요. 맞죠? 왜? 우린 뭐 하고 와야 되니까? 데카르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와야죠. 데카르트는 우리는 예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 동일론자인가? 이랬어요. 확실하게 이원론자가 확실했고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뒤에 출현한 내용들이 쭉 나와서 혼동하기 쉽지만 결국 데카르트의 예상과 달리 그리고 데카르트를 심지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왜? 데카르트는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1번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이제 보니까 선택지도 되게 티나게 의심은 할 수 있잖아. 되게 허용적으로 써놨죠. 1번이 답일 건데 이따가 의심 내용 나오면 확인해보고 하자고요. 생각해야 되는 건 아직도 꽤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남았구나. 일단 뭐부터 해결한다? 단순성의 원리부터 해결해야죠.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볼게요. 뭐 그랬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것이 뭐죠? 그것은 복잡한 것. 그게 단순성의 원리래요. 단순성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그래서 이미 단순한 걸로 설명을 잘하고 있다면 더 이상 복잡한 개념을 끌어들이지 마라. 당연한 내용을 한 번 더 말했는데 우린 그 당연한 내용을 단순성의 원리라는 제목에 맞게 한 번 더 받아들여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이거 뭐였죠? 동일하다면 무조건 같은 특성을 가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 얘는 의심할 수 있다는 성질을 지니는데 얘는 의심할 수 없다는 성질을 지닌대요. 일단 뭘 의심한다는 건데 쉽지만 육체와 정신은 일단 다르긴 하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뭐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의심을 하려면 육체는 의심할 수 있어요. 뭘 바탕으로? 정신을 바탕으로. 근데 정신은 그 자체로 의심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정신은 또렷한 상태에서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렷하다는 건 이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별로 이걸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비판당할 거거든요. 뒤에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뭐 그랬다.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갑자기 왜 평가하죠? 그리고 데카르트가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컴퓨터 얘기하면서 까죠? 다 누가 하는 짓들이죠, 이건? 다 동일론자들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라고 말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해볼게요.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보자. 이 다산은 이름 앞에 붙는 호였는데요. 대표적인 호로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죠. 그냥 이순신 해도 되고 충무공 해도 똑같아요. 되나요?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왜일까요? 정약용이 썼다는 건 아는데 정약용과 다산이 같은 사람인 걸 몰랐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산이 썼다고 의심할 수는 있대요. 정약용을 이제 좀 보내줄게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산이 썼다. 다산이 썼는지 의심한다. 이 두 가지는 가능하냐 이거죠. 뒤에 볼게요.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나왔죠?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은 1번이 확실하네요. 다시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뭔 얘기일까요? 얘는 의심이 가능해요. 근데 정약용이 썼다. 얘는 의심하지 않고 있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썼다가 똑같이 지워진다고 보면 다산이랑 정약용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의심 가능하다. 의심이 불가능하다. 분명히 다른 성질을 보이죠? 동일자는 식별이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같은 성질만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는 의심 가능하고 하나는 의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약용과 다산은 같은 사람인데.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야 제발 의심 같은 거 가지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용해서 제발 육체와 정신이 다르다고 하지 마. 누가 말하고 있죠? 동일론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데카르트의 이런 육체와 정신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얘는 의심할 수 있지만 얘는 의심할 수 없잖아 하는 것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정약용이 썼다는 건 의심하지 않을 때 다산이 썼다는 건 의심이 가능하잖아. 왜? 모순이 아니니까. 이따가 다시 볼게요. 어쨌든 간에 얘는 의심이 가능하고 얘는 의심이 불가능한데 결국 정약용과 다산은 같은 사람이잖아. 이런 것처럼 성립이 안 된다. 어떨 땐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데카르트야 다른 근거, 다른 주장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내용이 되죠. 얘는 일반적인 지문처럼 본다면 예외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드시 문제에 활용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요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되나요? 여러분, 다산이 썼다. 얘와 다산이 썼는지 의심한다. 두 문장으로 나눠 있다고 볼게요. 얘랑 얘가 모순인가요? 아니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아예 다른 얘기예요. 모순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다산이 썼다와 다산이 안 썼다가 되겠죠. 썼거나 안 썼거나 라면 썼다와 안 썼다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뭐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다면 모순이 되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거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야 모순이 되겠지. 의심한다. 이런 형식도 안 맞는 게 어떻게 모순이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6번의 문제 풀었죠? 그 다음 7번 기억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 기억이 뭔데요?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동일론자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두뇌 가질 수 있다면? 가능. 정신도 가질 수 있다. 왜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은? 가질 것이다 골라야 되고요. 기술의 발달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몰라요. 답은 1번이고요. 3번이 아닌 이유. 종류가 다른 정신. 아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절대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거. 인간만의 고유한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도 결국 정신은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같이 있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되나요? 미리 답을 만들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 다음 5번은 뭐 먼저 풀어도 되고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일단 8번 볼게요. 8번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얘는 단순성 얘기 나와야겠죠? 그다음 밑에 하늘의 태양이 존재하며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말장난 너무 심해요. 얘는 동일자 관련 내용이겠네요. 1번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왜? 악령이 더 복잡한 개념인가 보죠? 지워주고요.
2번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이건 뭐였지 아까?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해했던 귀신 똑같네요. UFO 똑같고.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말만 잘 바꾸면 돼요.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악령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똑같죠.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뭐 맞는 얘기네요. 3번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뭐랑 비슷할까요? 형태 비슷한 거 가서 찾으세요. 원자나 X선은 뭐 보여요? 너무 좀 더럽게 나오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온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온론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정신은 존재한다. 마치 원자나 X선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존재한다고 말하듯이. 돼요? 그래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존재한다. 괜찮겠죠? 지워주세요. 4번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안일하게 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보기 문제이고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말하는 전체 내용일치 문제는 지나갔다고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되냐면 예외 생각해야죠. 예외는 의심이나 생각. 의심 써먹었고요. 생각 이 문제에서 써먹네요. 왜? 생각. 답은 4번. 일단 좀 충격적인 얘기할게요. 왼손과 오른손이 동일한 대상이 아닌 걸 이 내용 가지고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다른 대상이잖아. 모른다고요. 우린 알지만 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선 몰라요. 5번도 같이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되게 형식이 달라요. 교묘하게. 봐봐요. 나에는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즉, 요 덩어리를 통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존재하거나 뭐 다른 지문에서 어렵게 말하면 P와 여기엔 not P라고 말하겠죠? P와 not P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둘은 모순이니까. 근데 밑엔 좀 달라요.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게 한 덩어리고요. 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덩어리예요. 태양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걸, 즉 이미 모순인 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수 없겠죠. 왜? 모순이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이 사라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왼손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른손이 사라졌다라는 건 둘이 아예 모순관계가 아니에요. 모순관계는 앞말을 이렇게 아예 생으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관계만 모순관계인데요. 왼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 사라져 생각할 수 있어요. 모순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모순이 아니라는 걸 통해 그대로 어려운 말 읽어볼게요.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생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외예요. 얘는 생각이라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태양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걸 생각하는 게 나중이니까. 근데 얘는 생각하면서 생각도 해야 돼요. 생각에 더해지는 예외 투성이가 되는 거죠. 5번 생각의 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까닭은 모순인 것 앞에 거, 모순이 아닌 것 뒤에 거. 돼요? 답은 4번. 일단 9번 미리 정하고 들어가세요. 이원론이 비판한다. 뭐라고 말할까요? A에서 동일론은 이렇게 말해요. 컴퓨터도 다 해. 그럼 이원론자는 그래도 인간의 것은 달라 라고 말해야죠. 그게 아닌 것. 답은 3번. 왜? 일단 1, 2, 4, 5랑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누가? 동일론자들이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답은 3번. 되나요? 답은 3번. 헷갈리지만 화학적인 조성을 띄어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C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설지 참고하셔도 되는데 데카르트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된다. 정신이 화학적 조성을 띄어야 한다. 화학적 조성을 띄는 건 육체였는데요. 이원론자들은 육체만 화학적 조성을 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번의 답은 3번.
돼요? 요게 첫 번째 지문이었고요. 제일 어려웠을 겁니다. 해설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 순간순간의 행동으로, 순간순간의 정리로, 순간순간의 예시 들기로 할 수 있어. 라는 걸 배운 후에, 연습한 후에 가세요. 그럼 이것보단 쉬울 겁니다. 나 있는 16번에서 21번 세트가 되겠네요. 볼게요. 얘는 문제부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 읽고 가에 대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나 읽고 나에 대한 문제 푸시면 돼요. 얘는 좀 간단하게 갈게요. 시간을 너무 오래 뺏으면 안 되니까. 가는 여시춘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왜? 음악은 좋은 것 이런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단 좋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각각의 문단에서 무언가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조금씩은 더 얘기해 준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들만 잘 가져가면서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되나요? 가에 있는 1분단 읽어보세요. 읽어봤더니 묵자를 비판하는구나. 그리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누구에게나 좋은 것, 자연스러운 것. 넘어가요. 이 문단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다 다르다. 건강도 가능해지는구나. 앞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누구에게나 좋긴 한데 다르게는 느껴지는 거구나. 그 다음 음악에 작용했다나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 저 광고 같으네요.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 하는 건 형식적인 요소 좋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는 뭐 자연과 조화, 적절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 다음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적절한 통제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자연적인 욕구에 쭉 하면서 쭉 하다가 그랬구나. 끝났는데요. 가에 대한 문제 다 풀어볼게요. 17번 기억에 제시된 그냥 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러고 있네요. 1번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 이루어지는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아까 뭔가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도 같은데 2번 3번 하다가 결국 궁금할 건 만약에 대충 읽었다고 하더라도 2번이랑 5번 중에 결판 내는 거예요. 왜? 뭔가 누구에게나 좋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2번과 5번은 그 누구에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예 다르죠.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얘는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다 슬퍼진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을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가 하고 찾아보면 돼요. 문단별로 서칭만 하는 거죠. 왜? 어려운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18번 얘는 팁만 드립니다. 보기가 나오고 가를 참고할 때라고 하잖아요. 가가 어쩔 수 없이 기준이에요. 여시춘추가 기준인 거죠. 보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노자랑 장자가 나와요. 노자는 이렇게 말할게요. 기준과 다른 사람. 왜? 음악을 거부했으니까. 하지만 플러스 알파는 좀 일치하는 사람. 장자는 기준과 거의 일치하는 사람.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 내용이 딱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선택지 구성을 보고 힌트를 얻었어요. 노자면 여시춘추와 달리가 적절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 확인 포인트예요. 장자는 같이라고 해야 적절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달리 얘가 확인 포인트예요. 2번이랑 4번 먼저 보고 그 중에 답이 정 없으면 나머지 볼게요. 4번 묵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겠군. 여시춘추가 묵자 깠는데요.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두 개 중에 확인하고 넘어가면 끝나요. 그 다음 나 보는 거예요. 가에 대한 문제 다 풀었어요. 저 나는 조금 고백할게요. 약간 이건 제가 따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문학을 열심히 옛날에 공부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나에 있는 첫 번째 입장도 두 번째 입장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나 이 한슬리크라는 사람 슈트긴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슬리크는 이래요. 음악 내부의 것으로 형식적인 요소만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끝.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건 표현주의 음악입니다. 표현주의 음악인 건 그냥 형식 필요 없어. 형식 중요하지 않아. 그저 주제가 중요해. 근데 좀 더 읽다 보니까 깜짝이야.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하는 게 요 내용이잖아요. 일단 그 정도 기준 잡고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한 이념, 얘는 한슬리크 아니고 표현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 같으면 먼저 지워요. 뭐를? 한슬리크에 대한 내용 다 지워요. 봤더니 1번 일단 넘겨요. 제대로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2번 화음들로 표현하는 것 한슬리크. 3번 정확한 음높이 한슬리크 느낌. 협화음으로 반드시 협화음, 형식적인 요소의 어떤 엄격함 또 한슬리크. 5번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한다. 이건 표현주의에 어긋나요. 답은 1번이고 그냥 제대로 읽었으면 또 무조적 짜임새 자체가 키워드이기도 했어요. 되나요? 니은의 관점에서 디귿을 비평하라. 니은은 한슬리크, 디귿은 표현주의.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을걸요? 한슬리크가 디귿을 비판한다면 이래야 돼요. 음악 내적인 요소로만 해야지 넌 너무 음악 외부적인 요소가 많아.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21번 풀어도 되고 아니면 16번 먼저 풀어도 되고. 16번 중요한 건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했다. 나에는 확실한데 이건 가에서 서칭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있죠? 묵자가 있죠? 그래서 적절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B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했다. 얘 두 개나 나오고요. 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적절. C 다른 음악을 다른 예술가와 비교했다. 나도 가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부적절.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번이 포인트인 게 가랑 나를 읽으면서 종합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종합할 때 이런 느낌 들어야 돼요. 뭐가 관계성이 없는데 왜 일단 배치를 해놓은 거지? 이런 느낌. 결론은 이거여야 돼요. 동일 화제 아예 다른 내용. 그냥 음악이라는 점밖에 안 겹치잖아요. 동양 서양인 것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그냥 다양하다. 그 내용 먼저 기준 잡고 찾는 거예요. 답은 그냥 다양하다. 다양한 시도.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두 번째 세트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되나요? 이건 좀 어렵지 않죠? 그럼 얘도 사실은 뭐 비문학에 가까운데 뭐 어쨌든 간에 뭐 해설지 바탕으로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 저는 또 30번부터 분석했죠. 볼게요. 1번 과충전은 충전지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이 확실하면 선택지가 우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충전을 많이 하면 당연히 수명이 짧아지겠죠. 과충전 충전지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2번 방전 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낮을 수 있다. 방전 시라는 상황 그리고 단자 전압과 공칭 전압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둘의 비교. 3번 정전압 회로에서 이게 뭔데?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면 출력되는 전압이 변한다. 입력의 변화는 출력의 변화다. 이 관계는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당연히 입력 먼저 출력 나중이니까. 정전압 회로라는 거는 변화가 있는 곳이냐 있는 게 나타나냐 하는 건 보면 되겠죠. 있거나 없을 테니까. 4번 전극의 물질을 바꾸어도 충전지의 평균적인 단자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충전지의 평균적인 단자 전압에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가? 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5번 니켈 카드뮴 충전지 키워드네요.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기를 반복해도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되게 좋은 건가? 요 정도 하고 시작했어요. 1문단부터 쭉 봅니다.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니켈, 리튬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의 전이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저같이 아예 노베이스들은 전이차가 전압이다 라는 것도 잘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둘을 비교하려고 했더니 얘 평균이 공칭 전압이네? 이런 걸 알게 돼요. 가볼게요. 방전 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낮을 수 있다. 좀 더 내용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마도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왜? 평균치보다 낮아져서 결국 아예 없어져 버릴 테니까. 없어져 버리는 건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근데 평균보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걸 평균 낸 게 중간이니까 중간보다 낮아지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해서 얘도 아마 지워질 것 같아요.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물질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극의 물질은 뭐에 영향을 준다? 공칭 전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칭 전압은 평균이었는데요. 4번에 이런 정보 처리 연습해 놓을 만하죠. 말 바꾸기를 이렇게 해놓는다고요. 충전지의 평균적 단자 전압은 변하겠죠. 왜? 물질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2번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2번도 이젠 지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납충전지 2V, 1.2V 그랬다. 그 다음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됐죠? 충전량을 측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니켈 충전지 뭐야? 좋은 건가? 이거네요. 니켈 카드뮴 충전지 좋은 건가?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뭐야?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되나요?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충전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좀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전기에는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정전류 회로가 사용된다. 정전류 아니고 아까 뭐였지? 정전압이었는데. 이 정이라는 게 일정하다는 뜻인가? 더 읽어볼까요? 또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해준다. 기억이 안 나도 입력과 출력 보고는 아마 기억할 수 있겠죠. 지우는 건데요? 뭐야? 다 지웠는데? 2번을 아까 지우는 게 아니라 답으로 골랐어야 됐죠?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머지가 다 지워지면서 한 번 더 확신 가질 수도 있겠어요. 왜? 2번은 약간은 추론의 대상이었는데 좀 당연한 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이 지문에는 꽤나 추론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순간에 추론을 좀 요구하기도 하니까 확실한 근거 찾기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 자세는 좋은데 그게 우선시되는 건 좋지만 추론을 거부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하는 거 한 번 더 요 예시 문항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네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30번 문제를 먼저 풀면 좋은 게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요거밖에 없어요.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심지어 몇 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문단의 정보 처리를 되게 쉽게 도와줘요. 되죠?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호 붙이기.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4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이 중요하겠구나. 3번 항목에 있는 그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순간도 있겠구나. 그런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31번. 리튬 충전지의 사용 설명서 중 일부이다. 그랬구나. 윗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 풀어볼게요. 1번.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높은 충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고 찾는 거예요. 뭐 빼고? 이 마지막 문단 빼고 찾는 거죠. 찾았더니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지워주세요. 2번. 충전지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충전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 글에서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과충전과 과방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데 이후에는 이제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야기는 나올 수 없어요. 다시 찾으세요.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또 있는지. 없죠? 답은 2번일 겁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압은 되게 다릅니다. 전류와 전압이 다른 거 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는 과충전, 과방전밖에 없다라는 걸 확실한 근거로 잡고 2번 찍는 거예요. 3번,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하면 충전을 중지해야 한다. 왜?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게 과충전과 관련이 있나요? 발열로 인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내용 보면 뭐 이런 게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울 수 있겠죠? 찾아서 지울 수 있다면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충전지를 사용한 수시로 충전을 모방합니다. 아까 수시로 충전하면 용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근거, 이미 사용한 정보다. 두 번째, 깔끔해지는 순간이 있죠? 리튬 충전지라고 말한 이유가 좀 찝찝했는데 이런 것 때문이었군. 니켈 카드뮴만 아니면 돼 하면서 4번을 지우는 거예요. 왜? 무방하지 않아요. 줄어드니까. 근데 니켈 카드뮴이 아니라 리튬 충전지였기 때문에 지울 수 있죠. 5번,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역시 뭐 할 때? 과방전 할 때 지워주시고 2번이 답인 게 확실해져요. 왜?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은 언급된 적이 있고 2번은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이 문제를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문단 읽어야겠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읽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일단 읽고 가서 확인해야지 하는 마인드로 읽다 보면 보여요? 개소리인 거? 일정할 경우에 오히려 변할 때보다 더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한데 어떻게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질 수 있죠? 답은 2번. 이러고 휴 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 다음 문제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이거 풀 때 마지막 문단 읽어야 될지도 몰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33번 1번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군. 원래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제가 그래프를 잘 못 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 0.8이라고 해서 이게 평균 이하인가? 전 여기서 저 같은 완전 문과에 약간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이거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거보다 낮은 게 없으니 평균은 이거보다 높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저같이 완전 뭐 심각한 상태인 분들은 여기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2V, 1.2V, 3.6V, 0.8V보다 낮은 건 없죠.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2번, 정전류 회로는 아까 정전압은 전압이 일정한 거였다면 정전류는 전류가 일정한 거겠죠? 충전 전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그렇겠네요. 전류가 많이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럼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일정한 요 느낌 지워주세요. 나는 일정해진 상태잖아요. 이미. 3번,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에 이르렀군. 여러분, 중요 내용이어서 미리 알고 와서 바로 찍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충전의 상태엔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고 찾으러 가도 됐어요. 혹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미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전압 강화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봤더니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다소 감소하는데 답은 3번이 되겠죠? 왜? 최대에 도달한 게 아니라 다소 감소해야 돼요. 4번,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췄나요? 라에서. 그렇네요. 끊겼네요. 전원이 차단되었다. 그런가 봐요. 5번,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라에서 차단되었으니까 전압은 떨어지고 있네요. 그게 바로 방전이죠. 답은 3번.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해설지에 약간 느낌까지 적어놨는데 약간 A는 막연하게 거쳐가는 느낌. 이걸 지나쳐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B는 실제로 그걸 관통해서
대한 내용의 느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 정도까지. 예시문항을 뭐 이미 풀었던 친구들에게는 뭐 간단한 해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올린 자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얼마 안 남은 그 결전의 순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기를 저는 방구석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